책은 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등록 기준.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무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신다? 4가지. 첫 번째,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네 번째,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4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되고, 중개법인은 총 6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해놓고 가로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얼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됩니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될 것. 상법상 회사에는 몇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까?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5가지 종류의 회사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전부 다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그러면 이제 지문을 만들 때 상법상 회사에는 5가지 씩이나 있구나. 잘 됐다. 한 가지만 갖고 지문을 만들어야지. 중개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 OX. 우리나라 국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고서 지문을 만들어도 이게 동그라미 책이 드는지 X표 책이 드는지 조금 혼란스럽죠.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 OX? X예요. 상법상, 그러니까 이 자본금 5천만 원을 넣으니까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중개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되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갖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류의 회사와 협동조합이 전부 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만을 영리할 목적으로 설립이 될 것.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만을 영리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는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총 7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이 자체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중개업. 중개업이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14조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업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2고 그 다음에 대표를 어떻게? 대표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중개업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를 제외한인데 제외한의 반대말은 포함한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한인데 이거를 치사하게 포함한 이렇게 해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이 엄청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22회 시험에서 나왔었고 26회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니까 뭘로 바꿔서? 2분의 1로 바꿔서 틀린 문제를 만들면 되겠죠. 최근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파트가 요거 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이렇게 하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X죠? 제외한이니까 포함한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를 만들고 3분의 1이니까 이거를 2분의 1로 바꿔서 틀린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사원이라는 말과 임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사원 하면은 사장 생각이 나십니까? 종업원 생각이 나십니까? 종업원.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이건 사장님을 지칭합니다. 종업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런 제한이 없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100명을 고용해도 되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만 1000명을 고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원은 완전한 사장은 아닌데 사장에 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때문에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회사의 성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얘기하고 무한책임 사원이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무한책임 사원이죠. 그러니까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얘기하고 무한책임 사원이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고요. 회사를 대표하니까 사장이에요, 종업원이에요? 사장이지.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혼합된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얘기하고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면은 유한책임 사원이다 아니다? 유한책임 사원이라니까요. 유한책임 사원이다 아니다? 사원이다. 유한책임 사원 끝에 사원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원 이렇게 하면은 유한책임 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개정하면서 여기 가론에 있는 내용을 첨가시킵니다. 가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유한책임사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임원은 이거는 주식회사 때문에 임원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 주식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합쳐서 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식회사는 원래 3위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되고 감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은 대표로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3사람 중에 3분의 1은 몇 명입니까? 참 모처럼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는 국어도 어렵고 산수도 어렵고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를 포함해서 2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2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중개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 국토교통부에서 옛날에 자랑스럽게 매스컴에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서 어떤 유형의 회사가 가장 많을까요? 주식회사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중에서 90% 이상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90%의 주식회사 중에서 또 90% 이상은 전부 다 구멍가게입니다. 주식회사 하면 상장회사, 큰 회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숫자상으로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백만 개의 주식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구멍가게입니다. 그러면 구멍가게 수준의 주식회사한테 이사를 3위 이상을 두고 감사를 반드시 둬라? 그러면 법과 현실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은 95년 말부터 개정을 해서 대소 주식회사를 구분합니다. 대소 주식회사를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는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임의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중개법인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사 몇 명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1명이면 된다는 얘기죠. 감사는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10억 원 미만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1인 회사가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회사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1인 회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혼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중개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본금은 10억 원 미만으로. 그러면은 어떤 회사가 대표를 제외하고 5명의 임원을 두고자 한다. 대표를 제외하고 5명의 임원을 두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몇 명? 산수예요, 산수. 3분의 1 이상 2명. 2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3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5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7명으로 나왔어요. 7명. 대표를 제외하고 7명의 임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 2사람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2사람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네 번째는 사원임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기준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네 번째,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 여섯 번째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사원임원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네 가지, 중개업은 6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등록 기준이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올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올까요? 예, 감각이 있으시네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 6가지,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수수료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구비서류는 신청이니까 당연히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렇게 되는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순서대로 사진이죠. 사진은 어떤 걸로? 여권용 사진이죠. 옛날에는 이게 반명 한판 사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여권용 사진으로 최근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섯 번째는 외국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법 6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비서를 갖추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이거를 접근할 때는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라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것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가 되는 거죠. 구비서류 접근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은 이 6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서류로서 전부 다 확인이 되느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 이거 뭘로 확인됩니까? 이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한 규정이 없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됩니다. 중개업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뭘로 확인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한 규정이 없죠. 사원임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이거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뭘로 확인돼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뭘로 확인돼요? 확인 안 되죠. 내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직접 제출하지만 내국인은 제출한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내국인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죠. IT 강국이니까 여기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랑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요거 두 개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클릭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클릭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거는 불필요한 규제고 낭비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이것도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클릭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요청이라고 하지만은 컴퓨터 클릭 한 번이죠.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본적지 신원 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본적지 신원 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데 외국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에다 신원지를 의뢰할 수 없죠. 또 담당 공무원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올 수는 더욱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라고 아까 며칠을 줬습니까? 등록 절차에서 보면 7일을 줬죠. 7일 이내에 요거 확인해서 등록 통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며칠? 7일 이내 개업공개사 이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통보를 받고서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관청에서는 요 7일 동안에 뭘 한다고요? 요거 확인하는 거죠.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본적지 신원 확인을 통해서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7일 이내에 요거 확인해서 등록 통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어렵더라도 그냥 하는 김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시험에 붙을 때까지, 붙는 수준까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 통보를 받기도 전에 벌써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어요. 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보다는 성질이 조금 덜 급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통보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벌써 중개업을 했습니다. 벌써 중개업을 했으면 이 사람은 등록했다 안 했다? 아, 등록 통보 받았다니까요. 등록했다 안 했다? 했다죠? 등록 통보 받았으면 등록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을 했죠. 위반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제재,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니까 등록증을 게시해 놓지 않았겠죠. 게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나중에 저기 뒤에서 다 배우십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보증 미설정에 따른 제재 배우시게 되는데 상대적 취소사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으면 인장 미등록에 따른 제재, 업무정지, 이와 같은 개별적인 제재를 받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위반했을 때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등록의 상태로 플러스 뭐한 사람? 중개업을 한 사람입니다. 무등록의 상태로 중개업을 한 사람인데 전번 주에는 무등록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중개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가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됐었죠. 그래서 슈퍼 주인이 등장했고 공인중개사도 등장하게 됐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로 중개업은 당연히 했다는 전제에서, 중개업은 했다는 전제에서 무등록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무등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당연히 무등록이 되겠죠. 이것을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면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은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실효 사유는 등록은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전속적이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은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자진반납하면 무등록이 되겠죠. 등록을 자진반납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폐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문 닫는 거. 등록을 해준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강제로 뺏어버리면 무등록이 되겠죠. 등록을 강제로 뺏는 거를 등록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이 되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사례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갖고 문제를 만들려면은 오지선당이니까 해당되는 게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번 엉뚱한 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니니. 그런데 요거를 갖고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업공예사가 사망한 다음에 중개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개업공예사가 사망한 다음에 귀신이 돼서 중개업을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왼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다음 중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2번 폐업 신고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3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 4번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 통보를 받기도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 5번 등록 통보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 몇 번? 5번.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덧붙여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강의 노트에는 내용이 더 있죠. 이거 말고 내용이 더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과정에서 살펴보고, 일단 요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중 등록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중 등록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중 등록뿐만 아니라 이중 소속도 금지가 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처벌 규정이 둘 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까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엄격하게 구별할 만한 실익은 없죠. 처벌 규정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간단하게 구별해 보면은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중복되는 것을 이중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사장님, 저기서도 사장님.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면 법인은 누구를 사장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라든가 분사무소 책임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분사무소 책임자를 겸하면 이거는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소속은 한쪽에서는 사장님, 한쪽에서는 종업원.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사장님이 중복되는 거는 이중 등록. 한쪽에서는 사장님이 한쪽에서 종업원이 됐을 때는 이중 소속. 그러니까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갖고 사장님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종업원이죠. 여기는 사장님이죠. 이건 뭐라고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중 소속.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종업원이죠. 저쪽에 가서 또 취직해갖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 종업원이 중복되는 거 이중 소속이에요. 사장님이 중복되는 것만 이중 등록.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게 됩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에도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전부 다 공부하셨는데, 여기서 매 시험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평균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신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할만하죠? 엄청 어렵거나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너무 이게 완벽하게 알아들어도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완벽하게 알아들으면 제가 1, 2월 달에 할 게 없죠. 조금 이렇게 부족한 상태대로 남겨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1, 2월 달에 보충하고 3, 4월 달에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서 등의 결격사유가 되는데 개업공인서 등의 결격사유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